막대한 현상금. 하루는 길동이 세상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혼자서 이 고을 저 고을로 돌아다니다가 연천 고을로 들어섰다. 그리고 어느 객주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을 쐬러 거리로 나섰다.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을까? 길동은 혼자 중얼거리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 앞으로 가보았다. 그들은 벽에 붙어 있는 방을 보고 있었다. 길동은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틈에 끼어 방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요즘 홍길동이라는 자가 활빈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와 도둑들을 거느리고 전국 각지에 나타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관아에서는 그 도둑들을 잡기 위하여 상금을 걸고 백성들의 협력을 바라는 터이니 각자는 명심하여 협조하라. 홍길동을 잡아 바치는 자에게 상금 1,000냥을 준다. 홍길동의 소재를 알려주는 자에게 상금 500냥을 준다. 홍길동의 부하 도둑이나 활빙당원을 체포 또는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자에게는 공로에 따라 10냥에서 100냥의 상금을 준다. 포도대장 이훈. 방을 끝까지 읽고 난 길동은 다시 한번 놀랐다. 내 목이 1,000냥짜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새삼 자기의 목을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웃었다. 뭐?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마구 죽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스러운 벼슬아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재물을 빼앗는 천인공노할 사또들.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도 저희들은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양반들. 길동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가자 못 볼 것이나 본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방을 읽은 사람들은 1,000냥이라는 엄청난 현상금에 구미가 당기는 모양이었다. 홍길동이만 잡으면 팔자를 고치겠는가? 이 사람아, 어림없는 소리 작작하게. 날고 뛰는 포교들도 홍길동을 잡을 수 없어서 상금을 걸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홍길동을 잡는단 말인가? 길동은 슬그머니 그곳에서 빠져나와 객주집을 향하였다. 그때 방 앞에서 서 있던 세 젊은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며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길동은 그들이 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하여 슬며시 말을 건넸다. 홍길동이라는 도둑놈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요? 그러자 세 젊은이는 일제히 길동을 쏘아보며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홍길동이 누군지 모르시오? 방을 읽어보니 가난한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죽이는 큰 도둑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무식한 사람 다 보겠군. 당신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 밥은 먹고 사시오? 밥을 굶고 어떻게 살겠소? 어디서 무엇을 해먹고 사는 백성인지 모르지만 어찌 홍길동 장군을 모르시오? 장군? 도둑의 괴수가 무슨 장군이란 말이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사 도둑인 줄 아시오? 도둑놈이 다 같은 도둑놈이지 예사 도둑놈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도둑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홍길동을 보기만 하면 관가에 잡아 바치겠다는 말이구려? 그야 물론이지요. 상금을 1,000냥씩이나 준다는데 누군들 안 잡아 바칠까요? 그 말을 듣자 새 젊은이는 갑자기 길동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꽉 잡고는 어디서 빌어먹던 놈인지는 모르지만 저기로 가자 하고 마구 잡아 끌었다. 단단히 혼을 내려는 기색이었다. 길동은 순순히 끌려갔다. 길동이 젊은이들에 의해 끌려간 곳은 으슥한 숲이었다. 거기서 세 젊은이는 길동을 삥 둘러싸더니 한마디씩 호통을 쳤다. 여차하면 때려 죽일 듯 험악한 분위기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길동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했다가는 같은 편끼리 큰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길동은 세 사람 앞에 썩 나서며 말하였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할 말이 있는 모양이군. 그래, 죽기 전에 남길 말이나 해보아라. 죽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안 들어줄 수야 없지.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그처럼 깊이 이해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뭐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죽게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게냐?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홍길동입니다. 뭐라고? 내가 홍길동이라고? 이제 보니 이놈 정말 미친놈이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죽을 채비나 하거라. 감히 어디서 홍길동 장군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느냐? 세 사람은 돌아가며 길동을 윽박질렀다. 그러나 길동은 침착하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활빈당 행수 홍길동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증거를 보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호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증명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길동이 자신들을 농락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앞뒤에서 동시에 길동을 향하여 덤벼들었다. 길동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그들의 주먹을 피하였다. 가만히 있다가는 세 사람에게 매를 맞아 다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나를 의심한다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걸 증명해 주겠소. 그래 좋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느냐? 세 분이 나를 둘러싸고 얼마든지 덤벼들어 보시오.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 대도 맞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렇소. 덤벼보시오. 맞아 죽어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거라. 한 사람이 길동에게 덤벼들자 나머지 두 사람도 한꺼번에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앞뒤에서 맹렬히 덤벼보아도 길동을 한 대도 때려볼 수 없었다. 금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셋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길동은 눈 깜짝할 새에 몸을 훌쩍 날려 저만큼 가서 우뚝 서 있곤 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가 정말 홍길동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저희들끼리 한참 무슨 말을 주고받다가 길동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하였다. 홍 장군님, 저희가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오늘 당신들 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 몹시 기쁩니다. 어서들 일어나십시오. 길동은 세 사람을 일으켜 주었다. 황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오래전부터 장군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이 장군님을 만나게 해 주었으니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활빈당이 되어준다면 나로서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얻겠습니다. 일동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친구 10여 명도 같이 받아들이기로 약속하고 객주집으로 돌아왔다. 호랑이 포교의 굴복. 길동은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쐴 겸 밖으로 나왔다. 몹시 더웠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객주집에 손님이 찾아들었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몸집이 뚱뚱한 포교였다. 이 사람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하여 호랑이 포교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객주집 주인에게 말하였다. 마침 지나가는 길에 술 생각이 나서 들렀소. 한 잔 주시오. 어서 마루로 오르십시오. 호랑이 포교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마루로 올라왔다. 얼마 후에 술상이 나왔다. 어서 드시지요. 목이 마르실 텐데. 주인을 권하자 호랑이 포교는 한 사발 가득 따른 술을 단숨에 들이마셨다. 어이 시원하군. 강서방한테 늘 술을 얻어먹어 미안하오. 그런데 머지않아 돈이 생길 테니 그때는 내가 톡톡히 한 잔 사리다. 하하하하하. 포교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껄껄 웃었다. 돈이 생기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생깁니까? 좋은 수가 생기고 말고. 강서방이 궁금해하자 포교는 이렇게 말하였다. 강서방도 홍길동을 붙잡으면 상금 1000냥을 준다는 방이 붙은 것을 보았을 테지? 그 말은 들었지만 홍길동은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는데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어림없지. 그렇지만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하더라도 꼼짝할 수 없을 것을. 그런데 포교님, 홍길동이 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아야 관가에 알리거나 붙잡거나 할 것 아닙니까? 나이는 20살쯤 되었고 키는 나처럼 훤칠하니 크고 제법 장골로 생긴 모양이야. 그리고 서울 말씨를 쓴다고 하니 만약 그런 사람이 주막에 들거든 나한테 슬그머니 알려주게. 네? 그런 손님이라면 바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들었는데요? 호랑이 포교는 깜짝 놀라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였다. 그 손님이 어느 방에 들어있나?
네, 저 방인데요. 조금 전에 저녁 먹고 아마 산책을 나간 모양입니다.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더니 여기 나타난 놈이 정말 홍길동이라며 헛소문이 아니군. 뭐 축지법인가 뭔가 하는 것을 써서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간다고 하던데요. 마침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어둠 속에서 길동이 나타났다. 주인은 길동을 보자 포교에게 눈짓으로 알려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길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대청마루 앞으로 와서 미안합니다만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하고 서울 말씨로 말하였다. 주인이 물을 뜨러간 사이 포교는 길동의 행색을 날카롭게 살펴보았다. 어느 모로 보나 홍길동임에 틀림없어. 호랑이 포교는 이만저만 흥분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상금 천냥이 금방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 가슴이 떨렸다. 주인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 길동이 방으로 들어가자 포교는 주인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확실하니까 안심해도 좋아. 호랑이 포교는 홍길동이 자기 손안에 잡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윽고 포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만스럽게 웃어 보이고는 길동이 있는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산적 홍길동은 나와서 오라를 받아라. 오라,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은 줄. 호랑이 포교가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안에서는 대꾸가 없었다. 썩 나오지 못할까? 순순히 오라를 받지 않으면 너를 묵사발로 만들어 끌어낼 것이다. 포교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방 안에 들어가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처음에는 관가에 가서 포졸들을 데리고 올까 생각도 하였지만 상금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몸인데 쟤까지 홍길동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느냐고 깔보는 마음도 있었다. 누가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느냐? 잠을 자려 해도 시끄러워서 어디 자겠느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길동은 포교를 꾸짖었다. 이놈이 되레 큰 소리세. 이놈아, 어서 나와 오라를 받지 못할까? 오라를 받으라니 나는 죄인이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본 게 틀림없으니 어서 물러가시오. 내가 천하의 대적 홍길동이 틀림없으렸다. 호랑이 포교는 다시 한번 엄포를 놓았다. 홍길동임에는 틀림없으나 천하의 대적은 아니오. 길동은 태연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니 잔소리 말고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글쎄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하지 않소. 죄가 없는데 어찌 오라를 받겠소. 잔소리 말고 썩 나오지 못할까? 진짜 도둑을 잡으려면 관가로 가서 대낮에 죄 없는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양반 도둑을 잡으시오. 그러면 아마도 백성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상금을 천냥 아니라 만냥이라도 줄 것이오. 그렇게 되면 꽉 먹고 알 먹는 것 아니오? 이놈이 보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는 도관에 든 쥐니 어서 나와 항복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치 않는 소리, 목숨이 아깝거든 타 잃을 때 순순히 물러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칠 것이오. 호랑이 포교는 그 말을 듣고 부하가 났는지 제 힘만 믿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방 안에 켜놓은 등잔불이 꺼졌다. 그 순간 길동이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포교는 무언가에 얻어맞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어둠 속은 다시 잠잠하였다. 잠깐 침묵이 흐린 뒤에 길동은 방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 등잔불을 켜달라고 하였다. 주인이 몸을 벌벌 떨며 등잔을 들고 들어와 보니 조금 전까지 큰 소리를 치던 호랑이 포교가 자기가 갖고 있던 포승에 꽁꽁 묶여 방 한구석에 볼품없이 쓰러져 있었다. 아, 포교나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인은 호들갑을 떨었다. 어서 관가에 가서 홍길동이 나타났다고 고하지 못할까? 포교는 주인에게 호통을 쳤다. 제가 홍길동 장군을 관가에 고해 바쳐요? 호랑이 포교님도 당하지 못한 홍장군을 제가 어떻게... 자네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면 되잖아. 감히 누가 그 일을... 주인장, 저 포교나리의 말대로 하시오. 누가 아오?
상금 1000냥을 탈지. 하하하하. 길동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은 자기도 고자질한 죄가 있어 그런지 방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길동은 오히려 밤중에 소란스럽게 하여 미안하다고 하며 주인을 안심시켰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자기가 떠나면 포교를 풀어주라고 한 뒤 잠을 자려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사과의 뜻으로 술상을 차려서 길동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아침에 길동이 객주집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가니 거기에는 어제 약속한 젊은이들 10여 명이 각각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저기 홍 장군이 오신다. 그 젊은이 중 한 사람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암만 기다려도 안 오셔서 혹시 우리를 버리고 가셨나 걱정하고 있던 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반가워하며 말하였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렇게 나를 따르는 동지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서 갑시다. 포교들이 쫓아올지 모르니. 포교 이야기를 하자 의아해하는 젊은이들에게 길동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힘만 믿고 큰소리친 호랑이 포교를 비웃었다. 젊은이들은 벼슬아치들의 행패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동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다. 복물짐 습격. 홍길동을 잡으라는 방이 이 고을 저 고을에 나붙었다. 그와 함께 홍길동과 활빈당에 대한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길동은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더구나 우스운 것은 길동 자신이 눈앞에 뻔히 앉아있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 홍길동이 어젯밤에도 황해도 배천에 나타나서 원님을 꽁꽁 묶어 볼기를 친 뒤에 노략질을 해서 모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구먼. 아니, 그저께 밤에는 충청도 서산에 나타났다더니 어느새 황해도로 갔을까? 정말 홍길동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보구먼. 홍길동은 축지법을 써서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는데 충청도에서 황해도가 멀어서 못 가겠나?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홍길동은 무술도 뛰어나고 귀신같이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고 하니 잡히지는 않을 거야. 이처럼 저마다 제멋대로 홍길동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홍길동은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경상도로 내려가 민심을 살피며 다니던 마숙 부장이 산으로 돌아왔다. 형수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김천에서 복물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숙은 경상도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한 다음 복물짐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보고를 하였다. 우리 이번에는 복물짐을 텁시다. 글쎄라니요. 그것만 털면 우리 양식은 물론이고 앞으로 큰일을 할 때 기묘하게 쓸 돈이 나올 텐데 그걸 그냥 두시겠소?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복물은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것 아닙니까? 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복물이란 1년에 한 번씩 임금의 생일을 맞아 각 고을의 벼슬아치들이 조정으로 올려보내는 선물이다. 문경세제의 산적 두목이었던 김지 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 있게 말하였다. 길동이 김지에게 허락을 하자 김지는 신이 나서 나갔다. 그동안 길동은 마숙 부장과 복물짐 털 일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김지가 경상도로 떠난 지 여드레 만에 아주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산채로 돌아왔다. 김지의 보고에 따르면 복물짐은 이달 10일에 김천 가명을 떠나며 짐은 모두 5꾸러미이고 따르는 군졸은 20명, 그리고 이틀째 밤을 전곡 주막에서 묵어 간다는 것이었다. 그건 아주 절호의 기회요. 전곡 주막은 우리 당원이 하는 곳이니 하늘의 보살핌이요. 길동은 김지에게 30명을 뽑아 따로 훈련을 시키라고 일렀다. 그런 줄 알았으면 올라오는 길에 전곡 주막에 들러 주모에게 우리 계획을 알려줄 걸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김지 부장은 데려갈 부하들을 잘 훈련시키시오.
길동은 곧 주막으로 내려가 주모에게 이번 거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행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저에게 맡기시고 안심하십시오. 행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저에게 맡기시고 안심하십시오. 주모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만약에 실수라도 하면 주모가 술을 파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눈치껏 먹여야지 잘못하다가는 의심을 살 것 아닌가? 염려 놓으십시오. 술 장사 한두 해 했습니까? 알겠네. 자네가 우리 일을 도우니 마음이 놓이네. 길동은 주모와 헤어져 산채로 돌아왔다. 한편 복물짐을 마련하는 김청 가명에서는 감사가 직접 나서서 짐을 꾸리니라고 한편 복무짐을 마련하는 김청 가명에서는 감사가 직접 나서서 짐을 꾸리니라고 법석을 떨었다. 감사는 일일이 물건을 챙기고 확인하였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꺼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넣곤 하였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렇게 묻곤 하였다. 그 밖에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라. 이만하면 작년보다 갑절을 더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복물을 어떻게 한양까지 무사히 가져가지? 그것이 걱정이로다. 감사는 수염을 베베 꼬며 걱정을 하였다. 요즘 나라의 도둑이 들끓어 그야말로 인심이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데 혹시 가다가 화적대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화적대쯤이야 겁날 것 없습니다. 화적대가 겁이 안 나면 무엇이 겁이 난다는 말이냐? 홍길동이라는 큰 도둑이 있어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빼앗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놈들이 나타나지나 않을까? 그 소문은 나도 들었다. 그렇지만 그놈도 도둑에 지나지 않을 테니 그리 겁낼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뽑은 장정은 우리 가명에서도 으뜸 가는 씨름꾼들인데 어찌 감히 도둑들이 덤비겠습니까? 복물쯤이 언제 올라간다는 것은 발설하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가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야지. 만일 도둑의 귀에 들어간다면 복물쯤을 노릴지도 모르니까 일절 발설하지 말도록 하여라. 마침내 복물이 올라가는 날이 되었다. 감사는 호위군 대장인 병방을 불러놓고 단단히 일렀다. 이게 예사짐이 아니라는 것은 병방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각별히 조심하여 가는 도중에 술은 일절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명심하여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밤길은 가지 마라. 도둑이란 밤에 잘 나타나는 것이니 미리 대책을 세워 실수 없도록 하여라. 네, 모든 일을 실수 없이 거행하겠으니 사또께서는 마음 푹 놓으십시오. 알았다. 그리고 대궐에 도착하면 김상궁을 찾아뵙고 내가 복물짐 속에 명나라 화장품을 따로 넣어 보냈다는 말을 잊지 말고 꼭 전하여라. 알겠습니다. 그럼 늦기 전에 어서 떠나거라. 드디어 감사의 배웅을 받으며 복물짐의 행렬이 떠났다. 맨 앞에선 병방의 뒤로 칼을 찬 군관이 5명, 그 뒤에 복물짐을 짊어진 장정 5이 나란히 따르고 그 앞과 뒤로 나머지 군졸 10명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몸집이 크고 힘께나 쓸 것 같은 장정들이었다. 복물짐을 호위해 가는 행렬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쑥떡 공론을 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젊은이가 달려오며 말하였다. 저건 한양으로 올라가는 복물짐이래요. 무슨 복물짐이 저렇게 크고 많은가? 꼭 난리가 나서 피난 가는 것 같군. 이 사람아, 복물이 많을수록 벼슬이 높아질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억척스럽게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모아 올려 보내는 것 아닌가.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나라가 망하려는 징조라고 입을 모았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를 할 수 있나? 차라리 이놈의 꼴 보지 않게 산속에라도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네. 산속으로 홍길동 장군을 찾아 들어갈까? 거기 가면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다른 고을에는 홍길동 장군이 나타나서 원님의 볼기를 치고 빼앗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는데 우리 고을에도 한번 나타나주면 오죽 좋을까. 이렇게 백성들은 홍길동을 기다렸다. 주모의 활약. 복물짐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다.
첫날 하루 종일 걸은 병방 일행은 문경세제의 아랫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다. 배는 조금 남았지만 밤에 문경세제를 넘을 수 없으니 이 마을에서 자고 내일 떠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더 피곤합니다.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 무사히 첫날을 넘긴 병방 일행은 새벽에 밥을 먹고 문경세제를 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동안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숲속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하여 혹시라도 도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도 도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휴, 이제 위험한 고개는 무사히 넘었다. 병방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노을이 진 아랫마을로 들어섰다. 예정대로 이 마을에서 이틀째 밤을 쉬어가려는 것이었다. 병방은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며 숙소를 찾았다. 바로 그때 저쪽 골목에서 늑수구레한 노인이 나오더니 병방 앞에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하였다. 나리, 주막을 찾으십니까? 그렇소. 여기서 제일 좋은 주막이 어디요? 네, 소인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방은 노인을 따라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과연 깨끗하고 아담한 주막이 살인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살인문 사이로 댕기를 길게 들이운 처자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이자 병방은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기로 하자. 병종들이 각기 방을 정하여 들어가는 것을 본 병방은 군관들과 함께 보물짐이 있는 별제방으로 갔다. 이제 모든 일은 길동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아까 길에서 군졸들을 이곳으로 유인해 온 것도 길동이 부하를 변장시켜 내려보낸 것이고, 주막집에서 예쁜 처녀를 들락거리게 한 것도 모두 길동이 꾸민 일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병방은 군졸들에게 명령하였다. 5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5명은 주막 안을 지키기로 한다.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니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켜야 한다. 병방은 그렇게 말하고 군졸들에게 당번을 정해주었다. 보초를 서는 군졸들은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망을 보고 있었고, 병방은 별채에서 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위험한 문경체제를 무사히 넘었으니 피로도 풀 겸 우리 술 한 잔씩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병방이 말했다. 그러자 벽에 기대어 피로에 지친 몸을 쉬고 있던 군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글쎄요, 사또께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만 뭐 별일이 있을까요? 병방 어른의 생각대로 하시지요. 그게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몸이 어쩐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잔하는 것도 피로를 푸는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군관이 입맛을 다시며 말하였다. 그럼 군관의 말대로 피로도 풀 겸 내일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한 잔씩 하기로 하지. 병방은 생색내듯 말하고 주모를 불렀다. 그는 주모에게 술상을 봐오라고 하였다. 잠시 후 주모는 한 상 잘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자, 쇠내 술 한 잔 받으십시오. 주모는 병방에게 술을 가득 부어 올렸다. 술상은 이만하면 괜찮은데 맞은 게 하나 있군. 술에는 을에 따라오는 게 있는 법인데. 병방은 아까 본 댕기머리 처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주모는 그 아이는 술을 따르는 아이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다. 그러자 병방은 엽정 꾸러미를 주며 부탁을 하였다. 주모가 마지 못한 척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곱게 다루시고 술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게. 주모는 못 이기는 채 엽정 꾸러미를 들고 나갔다. 잠시 후 곱다니가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병방의 얼굴에는 흐뭇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는 입을 해 벌린 채로 곱다니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예쁜 처녀는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곱다니의 손을 잡아 끌어 옆에 앉혔다. 병방은 그녀의 이름을 묻고는 정신없이 그녀를 쳐다보기에 바빴다. 너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따라주는 술이라면 내 얼마든지 마시마. 자, 한 잔 가득 따라 보아라.
병방은 곱단이가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마셨다. 한 잔 더 드십시오. 내가 주는 술이라면 내가 싫다고 하겠느냐? 자, 가득 부어라. 병방은 술을 맹물 마시듯 꿀꺽꿀꺽 들이켰다. 병방은 거나하게 취하자 곱단을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곱단은 병방을 피해 저만큼 물러나 앉으며 말하였다. 안 됩니다. 이 방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자네들은 왜 술은 안 먹고 내 눈치만 보고 있나? 병방은 군관들을 돌아보며 나무라듯 말하였다. 병방 어른께서는 마음껏 즐기십시오. 저희는 군졸들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군관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게. 밖으로 나온 군관 하나가 말하였다. 쳇, 우리 보고는 먹어보란 말도 없이 저 혼자만 기분을 내는군. 에이, 더러워. 우리도 이럴 게 아니라 다른 주막에 가서 놀다 오세. 그러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병방 혼자 술을 마시며 곱단이와 희롱하는 것이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군관들이 다른 주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군졸들 역시 생각이 달라졌다. 쳇, 병방이 마시는데 우리라고 잠도 안 자고 망망 보라는 법이 있나? 아까부터 방 안을 기웃거리던 군졸 하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입맛을 다시던 그 군졸은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동료들을 모두 깨웠다. 왜 그래? 홍길동이라도 나타났나? 홍길동이라는 말이 나오자 다른 군졸들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하하하, 겁쟁이들이로군. 난데없이 홍길동은 왜 찾나? 아, 그럼 왜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건가? 이 사람아, 우리 술 한잔 하세. 그 군졸은 술이라는 말에 입맛이 당기는지 침을 꿀꺽 삼켰다. 병방은 별채에서 여자와 혼자 술 마시고 군관들은 다른 술집으로 갔는데 우리라고 막만 보고 있으라는 법 있나? 안 맞는 말이네.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재미는 병방 혼자만 본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자 옆에 있던 군졸이 한마디 하였다. 불쌍한 건 우리들이야. 그렇다고 우리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 군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주모를 불러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였다.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차려놓았던 술상과 술독을 내왔다. 하, 그거 말라서 좋다. 나리들, 이 술은 특별히 독하게 담근 술이니 한 잔씩만 드셔도 취합니다. 조심해서 드십시오. 주모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에이, 설마 술 한 잔 마시고 취할까? 주모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술이나 떨어지지 않게 대령하게. 술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혹시나 취하셔서 욕이나 보시면 어쩔까 걱정이 됩니다. 군졸은 술을 떠서 단숨에 들이키고는 그 술맛 한번 희한하다. 좀 독하긴 하지만 감칠맛이 나는데 하고는 안주를 듬뿍 집어 입에 넣고 씹었다. 다른 군졸들도 술을 들이켜고 입맛을 다시며 정신없이 술을 퍼 마셨다. 술상을 버린 지 얼마 안 되어 군졸들은 하나, 둘 골아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보초를 선 군졸마저 창대를 끌어앉은 채 돛돌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주막집 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담을 넘어 곧장 병방이 들어있는 별채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방문을 확 잡아당겼다. 그때까지 곱단이가 권하는 술을 들이켜고 있던 병방은 그 누구냐 하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질렀다. 누구는 누구냐?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여 너를 모시러 온 사자다. 뭐, 염라대왕? 병방은 염라대왕이라는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술잔을 놓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렇다. 너는 지금 저승에 와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밖에 있던 군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병방의 외침과 함께 검은 그림자의 몽둥이가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병방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서 움직여라! 길동이 짧게 명령을 내리자 검은 그림자들은 복물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그대로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복물짐을 이곳까지 나르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너희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물을 맡아 대궐까지 운반할 테니 너희는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활빙당 행수 홍길동. 길동은 이렇게 글을 써붙이고 주모에게 무엇인가 귓속말로 이르고는 요요히 주막집을 빠져나갔다.
다른 주막집에서 술을 마시고 재미를 보던 군관들이 돌아온 것은 활빈 당원들이 복물짐을 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후였다. 그들은 눈이 휘덩그레졌다. 병방은 죽은 듯이 벌렁 쓰러져 있고 복물짐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군관들이 여기저기 찾아봐도 사라진 복물짐이 나타날 리 없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겁이 더럭 난 군관들은 자고 있는 군졸들을 마구 두드려 깨웠다. 이놈들아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복물짐이 없어졌다. 군관들은 소리소리 지르며 주막집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군졸을 깨웠다. 복물짐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복물짐 옆에서 당번을 서던 군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때 부엌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군관들은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주모가 손발이 뒤로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끙끙 앓고 있었다. 군관 하나가 재갈을 풀어주며 급하게 물었다. 주모,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글쎄 화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요절을 내고 계집아이까지 붙들어 갔지 뭐요. 뭐? 화적대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리들은 어디 가서 재미를 보다 오시오? 그게 무슨 소린가? 재미라니. 그따위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두겠네. 군관들은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어 움찔하였다. 군관 어른, 저 기둥에 무엇인가 꽂혀 있습니다. 저게 뭐지? 군관은 달려가 기둥에 꽂혀 있는 글을 읽어보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였다. 홍길동이 나타났다. 홍길동이 복물짐을 빼앗아갔다. 뭐? 홍길동이 나타났다고? 어디? 군졸들은 홍길동이 나타났다는 말에 창칼을 거머쥐고 여기저기 돌아보았다. 그때야 병방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군관으로부터 앞뒤 사정을 낱낱이 들은 뒤 부하 군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이 일을 감형해서 아는 날이면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내가 이르는 대로 하고 말조심하여라. 그는 주막에서 술을 먹었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문경세제에서 홍길동의 도적들을 만나 복물짐을 모두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왔다고 하라고 명하였다. 군졸이나 군관이나 누구 한 사람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라 이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은 뻔하였다. 병방은 다음날 새벽에 주모를 불러 지난 밤의 일은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 입을 막는 값으로 술값의 2배를 주었다. 병방 일행은 오는 길을 되돌아 그대로 김천 가명으로 돌아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며칠 후 길동은 곱단이를 주막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산길을 걷고 있었다. 이제 복물짐 턴 일은 잠잠해졌으니 너는 주막집에 가서 우리 일을 도와야 한다. 그야 물론이지요. 저는 행수님이 구해주신 몸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목숨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겠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들 모두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상이 언제 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 활빈당이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제 오래지 않아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빨리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요. 곱단은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상감은 더욱 포악해지고 지방 관속들은 여염집 아녀자들까지도 마구 잡아들인다던데 이 불쌍한 소녀도 언제 잡혀갈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너를 지키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게다. 고맙습니다, 행수님. 길동과 곱단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장정 2사람이 튀어나오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놈이 칼을 빼어들고 말하였다. 계집은 이리 썩 나오고 내 놈은 몸에 지닌 것을 모두 내놓아라. 길동은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려고 그들을 달랬다. 여보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공연히 괴롭히지 말게. 뭐라고? 이놈이 뜨거운 맛을 봐야 하겠군. 아이 글쎄, 우린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이놈이 겁도 없이 짓거리네. 가진 것이 있어야 겁도 나겠지. 그렇지만 난 가진 것이 없으니 겁이 안 나네. 어서 길을 비키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난 저 계집을 끌고 갈 테니 넌 저놈을 단단히 혼내주거라. 그렇게 말하고 한 놈이 칼을 길동 앞에 들이댔다.
길동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잘못하면 곱단이가 끌려가 욕을 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 놈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길동은 날쌔게 사내의 칼 쥔 팔을 힘껏 걷어찼다. 그 바람에 사내는 칼을 놓치고 그 자리에 벌렁 낮아빠졌다. 곱단이를 잡아가려는 놈은 이 광경을 보고는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골짜기 쪽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길동은 그 녀석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팔목이 부러진 녀석 앞으로 가서 크게 벌어 호통을 쳤다. 이놈! 이 꼴로 무슨 산적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칼을 들이대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보침을 내려놓고 주랭랑을 치는데 이건 거꾸로 되지 않았소. 그 도둑이 빌면서 말하였다. 그래, 내 놈들의 산채가 어디냐? 그건 알아서 무엇하게요. 이놈이 그래도 정말 내 놈들 말대로 따끔한 맛을 보아야 되겠느냐? 길동이 칼을 번쩍 들고 내리칠 것처럼 해보이자 도둑은 수그러들었다. 요 너머에 있습니다. 요 너머라니. 제가 일러드려도 혼자서는 못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간다고 하였느냐? 요 너머에 바위골이라는 데가 있소. 그래, 패거리들은 모두 몇 명쯤 되느냐? 10명입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의 돈이나 빼앗으면 되지. 어째서 아녀자까지 희롱하려 드느냐? 우리 두목이 여자를 좋아해서 두목한테 바치려고요. 이런 못된 놈들. 그래, 너희 두목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흥, 이름만 들어도 놀랄걸요? 이름만 들어도 놀라다니 대체 어떤 놈이란 말이냐? 길동은 호기심이 생겨 다시 물었다. 우리 두목은 바로 저 유명한 홍길동 장군이란 말이요. 뭐라고? 홍길동? 아이씨, 길동은 기가 막혔지만 가짜로 자기 행세를 하는 그 두목을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유명한 분한테 인사라도 올리고 가야겠다. 활빙당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진 이후 여러 산적들이 자기 이름을 팔며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길동도 듣고 있었다. 왜? 당신도 장군의 부하가 되고 싶소? 그건 만나뵌 뒤에 결정할 일이니 너는 안내만 하면 된다. 자, 어서 앞장서거라. 좋소. 그 계집을 두목에게 바치면 아마 당신도 부 두목쯤은 시켜줄 거요. 그래, 알았다. 어서 가자. 길동은 도둑을 앞세우고 숲속을 걸어 들어갔다. 뒤따라오는 곱단은 걱정이 되었다. 공연히 길동이 벌집을 쑤셔 놓을 것만 같았다. 꼭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곱단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더구나 길동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행수님, 그냥 버려두고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곱단이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아니다. 요즘 내 이름을 팔고 다니는 도둑들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그놈들을 단단히 혼내주어야겠다. 참나무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한참 더듬어 가고 있을 때였다. 위쪽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장승같이 키가 크고 눈이 왕방울만한 사내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이놈! 거기 오는 놈이 누군데 내 부하를 함부로 건드리느냐? 두목이라는 자가 먼저 달아난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길동을 잡으려고 내려오는 기린 모양이었다. 길동이 말하였다. 대기, 정말 홍길동 장군이요? 그렇다. 내가 홍길동이다. 왜 겁이 나느냐? 내가 아는 홍장군은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요. 뭐라고? 내 놈이 어떻게 홍길동 장군을 안단 말이냐? 아직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홍길동 장군은 불쌍한 백성의 편에 서서 못된 탐관 오리들을 무찌르는 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구나 홍길동 장군은 아녀자를 탐하지 않는다고 들었소. 뭐라고?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두목은 벌컥 화를 내었다. 또 한 가지, 홍길동 장군은 산속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보따리를 터는 그런 좀도둑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얘들아, 뭣하고 있느냐? 계집은 이리 끌어오고 저놈은 주둥이를 못 놀리도록 혼쭐을 내주어라. 그러자 두목 뒤에 서 있던 졸개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길동과 곱단이를 에워쌌다.
이놈들이 정말 몽둥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길동은 짚고 다니는 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졸개들을 후려쳤다. 졸개들은 길동의 몽둥이에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궁둥이를 얻어맞아 털썩 주저앉는 놈도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두목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두목은 쓰러져 있는 졸개에게서 칼을 빼앗아 들고 성난 멧돼지처럼 길동에게 돌진하여 왔다. 길동은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몽둥이 끝으로 두목의 칼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칼은 저만큼 나가 떨어지고 두목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다. 길동은 그 위를 딛고 올라가서 몇 차례 목덜미를 짓밟은 뒤 호통을 쳤다. 이놈! 그래도 내가 홍길동이냐? 그러는 너는 누구냐? 그래도 두목이라고 졸개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그때 곱단이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세요. 여기 이 어른이 바로 홍길동 장군이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요? 두목은 엎어진 채 길동을 올려다보며 말하였다. 길동은 두목을 부축해 일으키고 점잖게 타일렀다. 잘 듣거라. 너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짓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어째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다니느냐? 그리고 또 이왕 활빈당의 이름을 팔았으면 의로운 일을 할 것이지 이런 좀도둑질로 남의 이름을 더럽힌단 말이냐? 당신이 정말 활빈당 행수 홍길동 장군이시오? 두목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갈 길이 바빠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길동과 곱단이가 산을 타 내려올 때까지도 두목은 졸개들과 함께 넋을 잃은 듯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동은 곱단과 숲을 헤치고 산 아래 주막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곱단은 그 두목이 또 가짜 노릇을 할지 궁금하였다. 그것을 묻자 길동이 대답하였다. 글쎄 단단히 혼은 났지만 가짜 노릇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 그럼 아예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귀한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지. 그자가 또 가짜 노릇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글쎄 우리 활빈당의 이름을 팔려거든 탐관오리를 쳐부수는 의로운 데 써야 하는데 착한 백성을 괴롭히면 그 나쁜 관원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것이 걱정이다. 저도 그것이 걱정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백성들은 관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활빈당을 미워할 것 아니겠어요? 그야 그렇겠지. 그렇다고 일일이 가짜 홍길동 노릇을 하는 놈들을 찾아가 목을 벨 수도 없고 이것도 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루바삐 행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그날이 오겠지. 아니 반드시 오도록 만들 것이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어디선가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길동은 우뚝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다. 아! 저 사람은? 한 발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였다. 등걸 위에 올라서서 발돋움을 하며 나뭇가지에 허리띠로 목을 매달고 있는 총각을 보게 된 것이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길동은 뛰어내리려던 총각의 허리를 껴안았다. 뉘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살 수 없는 목숨입니다.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 총각의 기운은 보통이 아니었다. 길동은 그를 막아내기가 힘든 지경이 되자 흥분해서 소리치는 총각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어찌나 호되게 따귀를 맞았는지 총각은 멍하니 그대로 서 있었다. 사내 대장부가 비겁하게 목숨을 끊으려 하다니 그런 용기가 있거든. 일어나 싸우시오. 길동은 잠잠해진 총각에게 호통을 쳤다. 남의 사정을 모르거든 잠자코 계시오. 사정을 모른다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것이오? 난들 죽고 싶어 이러겠소? 살 수 없으니까 죽으려는 거지. 아 글쎄 그 죽으려는 사정이 뭐란 말이오? 벼슬아치들 등살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글쎄 벼슬아치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저에게 어찌했다면 참을 수도 있지만 저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에게 누이 동생을 벼슬아치에게 빼앗기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그럼 속 시원히 말씀이나 드리고 죽겠습니다. 아, 왜 죽는다는 말을 계속하시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려서야 되겠소? 어디 그 사정이나 들어봅시다.
총각은 본디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누이 동생이 차차 나이가 들면서 어찌나 아름다워지는지 돈 있고 행세께나 하는 집에서 소실로 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통에 보물단지 지키듯이 누이 동생을 보호하는데 온 정신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 고을 원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누이 동생을 탐내서 이방을 시켜 온갖 협박으로 원님에게 동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다. 생각도 못한 총각은 누이 동생을 지키기 위하여 원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기로 하였다. 그래서 늙은 부모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와 숨어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 이 산속에 들어와 산지는 얼마나 되었소? 1년 조금 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관원들의 눈에 띄게 되었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원님이 이 산속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우리를 본 모양이에요. 그게 언제요? 우리는 모르지요. 원님이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다가 오늘 사령들을 보내 잡아오라고 시킨 모양입니다. 어쨌든 안 되었소. 누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산속까지 들어와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기는 바보같이 왜 죽소? 또 죽으면 누이 동생은 누가 구출한단 말이오? 제가 무슨 수로 누이 동생을 구출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관원에게 덤벼들었습니다만 매만 실컷 맞고 이 꼴 저 꼴 보지 않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오? 불효는 이미 저지른 것. 무슨 낯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겠습니까? 그렇게 한탄만 할 것 아니고 어떻게 누이 동생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지 않겠소? 방법이라뇨. 그래, 지금 누이 동생은 어디 있어? 놈들이 지금 요 아래 주막에서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잘 됐네. 그 주막은 나도 잘 아는 곳이니 함께 갑시다. 사내 대장부가 죽을 각오를 했다면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지 비겁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시오? 댁은 대체 누구신데 겁도 안 나시오? 그래, 당신 이름은 뭐고 누이 동생 이름은 뭐라고 하시오? 저는 돌쇠라 하고 누이 동생은 이뿐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령들은 주막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 술 한 동이를 비우고 또 술을 찾고 있었다. 사령 하나가 술 한 동이를 더 시키려 하자 다른 사령이 말렸다. 한 동이는 많아 반 동이로 하세. 지금은 더워서 못 가니 좀 더 마시고 해가 기운 뒤에 떠나기로 하세. 게다가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지. 가마꾼들도 든든히 먹여야 하지 않겠나? 보물을 날라다 줄 사람들인데. 뜰 아랫방 섬돌에는 비록 낡기는 했지만 깨끗한 처녀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주모를 불러 가마꾼에게도 술과 안주를 갖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방 안에 있는 처자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였다. 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한 상 차려가지고 처녀가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때 창문으로 홍길동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아니 행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모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먼저 이 처자를 창밖으로 내보내야 하네. 아가씨, 어서 내 어깨를 타고 창밖으로 나오시오. 오라비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주모는 이 아가씨를 도와주게 길동은 이쁜이를 무동태워서 밖으로 내보냈다. 주모는 어서 밖으로 나가보게. 길동이 주모에게 재촉을 하였다. 행수님도 창밖으로 나가셔야지요. 아니야, 그러면 주모가 의심을 받을 테니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나가게. 그렇지만 글쎄, 아무 걱정 말게.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네. 할 일이라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세. 어서 나가기나 하게. 의심받겠네. 네, 그럼. 주모는 상을 들고 나와 안채로 들어갔다. 얼마 후에 밖에서 두런두런 인기척이 났다.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길동은 얼른 방문을 열었다. 마침 가마 안문이 입을 떡 벌리고 길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길동은 가마 안으로 얼른 들어가 발을 내리고 문을 닫았다. 이 신발도 넣어야지. 가마꾼이 넣어주는 이쁜이의 신발을 길동이 받아서 가마 안으로 들여놓았다. 가마꾼이 앞뒤로 서서 가마채를 들어 올렸다. 꽤 무거운데. 정말이야, 처녀가 이렇게 무겁다니. 가마는 천천히 주막을 나섰다. 가마 앞뒤로 사령 두 사람이 버티어 서고 길동이 호의를 받으며 가마에 실려가고 있었다.
길동은 이제나 저제나 뛰어나갈 기회를 엿보았지만 큰 길은 위험하였다. 오냐, 호젓한 길로 접어들 때까지만 실려가자. 길동은 그런 생각을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사령들이 얘기를 나누었다. 좀 취하니 한결 걸음이 가벼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가. 그러다가 홍길동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제발 그놈이 나타났으면 좋겠네. 상금 천냥에 벼슬도 올라갈 것 아닌가?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이, 큰소리 작작하게. 그러다 불쑥 나타나면 맨 먼저 달아날 작자가. 뭐라고? 그런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칠 것 같나? 제발 하늘이 도와서 홍길동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네. 홍길동이 복물짐 털어갔다는 이야기 못 들었나? 그야 멍청한 군졸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 꼴을 당했지. 그런데 그게 이상하단 말이야. 복물짐 올라가는 것을 홍길동이 어떻게 알고 털었을까?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이 사람아, 홍길동 앞잡이들이 사방에 깔려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나? 그러고 보면 비밀이란 없는 것 같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홍길동의 부하가 알고 고에 바쳤는지도 모르지.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 이것도 보물은 보물이니까. 사령들은 심심한지 저희끼리 말을 주고받으며 산길로 들어섰다. 이때 길동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가마꾼, 잠깐 멈추어라. 오줌 좀 누고 가자. 이 말에 가마꾼들이 깜짝 놀랐다. 아유, 꽃 같은 처녀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나 길동은 가마 안에서 또 큰 호통을 쳤다. 왜?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썩 내려놓지 못할까? 그때야 사령들은 가마 안에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안에 있는 게 누구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내려놓은 가마 앞으로 사령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와 소리질렀다. 나가 싫테니 내가 누군지 똑똑히 잘 보아라. 길동이 가마 문을 밀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너는 누군데 가마 속에 숨어있느냐? 사령들은 길동을 보자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내 놈들 말대로 하늘이 도와서 너에게 나타난 장군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홍길동이란 말이냐?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길동이 칼을 뽑아 키가 작은 사령의 상투 끝을 싹 잘라버렸다. 어떠냐? 내 놈은 귀를 잘라주랴? 길동이 키가 큰 사령에게 다가섰다. 응, 너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야 상금을 타서 팔자를 고쳐볼 것 아니냐. 키 큰 사령은 큰 소리를 치며 길동의 앞에 칼을 들이댔다. 그래, 그 상금 받아서 잘 살아보거라. 길동은 껑충 뛰어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사령의 귀를 싹둑 베었다. 자, 그 떨어진 귀가 상금이다. 주워가지고 돌아가거라. 아이, 귀가 달아났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았느냐? 흰소리 말고 오라를 받아라. 사령은 욕심이 났다. 그까지 잘린 귀쯤이야 문제가 아니었다. 홍길동을 잡으면 상금이 천냥이고 벼슬도 올라간다. 아유, 저놈이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이군. 그렇다면 정신이 뻗뜩 들게 해줘야지. 야! 어이쿠! 길동의 손이 번쩍하자 사령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꼬꾸라지고 또 한 번의 기합 소리에 다른 사령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이들은 모두 정강이 뼈를 얻어맞았던 것이었다. 가마꾼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길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마꾼들은 저 사령들을 앞뒤 가마채에 묶어라. 총이가 어떡해. 가마꾼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였다. 무엇을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썩 묶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팔뚝을 싹둑 잘라버릴 테다. 길동이 망설이고 있는 가마꾼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가마꾼 하나가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사령 앞으로 다가갔다. 사령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가마꾼을 노려보았다. 다른 놈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서 묶어라! 가마꾼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령을 묶었다. 다 묶었으며 앞채잡이가 뒤채잡이를 묶어라. 네? 왜 그리 놀라느냐? 저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건 간에 묶으라면 묶었지 무슨 잔소리냐? 어서 묶지 못할까? 그렇지만 억울합니다. 억울해? 네, 저희는 그저 관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이 많구나. 갈 길이 바쁘다. 어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길동은 일부러 칼을 높이 들고 호령하였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마꾼은 길동이 묶었다. 자,
이제 어디로든 가거라. 만일 관가에 돌아가거든 사또에게 전하여라. 또다시 아녀자를 탐한다면 그때는 활빈당 당원들이 관가를 박살내고 사또의 목을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본보기로 하겠다고 말이다. 길동은 그 말을 남기고 산채로 돌아왔다.